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술 가르치는 인지심리학자 한덕신입니다. 오늘도 카메라 공포증 이겨내 가며 5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어떤 요소들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요. 이미 이 앞선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진행 중인 이 거대한 흐름의 에피스테메, 즉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저항하게 될 그 무엇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17세기 조선에 살고 있다면 10에서 20% 정도가 되는 그 양반 계층이 있고 그 아래로 중인, 상인, 노비, 천민 등으로 아주 엄격한 신분 사회를 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양반집 노비였다면 10살도 안 된 상전 양반의 자제에게 허리를 굽히고 막 굽신거려야 되고 존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행여 그 아이가 저에게 이제 돌멩이를 탁 던졌어요. 그래도 이제 꾸짖거나 뭐 사과를 받아낼 그런 생각은 이제 못할 겁니다. 응당 저는 노비고 하인이라는 본분이 정신에 이제 깊게 내재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돌멩이 맞더라도 저는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패거나 그렇게 그러고 있겠죠. 때문에 이 천지개벽화 현대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담론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의 시대를 명명하여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예술이나 문화로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보던데, 자,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도 우리 예전에는 영문과, 경영학과, 수학과 등 한 분야의 학문을 집중 교육해서 해당 분야의 어떤 애널리스트로 배양해서 빠르게 현장에 투입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융합, 통섭 이런 등으로 전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과를 선택해서 어떤 이렇게 그것들을 이제 비빔밥처럼 골고루 잘 비벼낸 인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공대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는 흐름, 즉 전인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퓨전된, 믹스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운동이라든지 성소수자의 인권, 이러한 건 역시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관심을 갖는 어떤 역사적으로 전례가 찾기 힘든 이러한 의식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그거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요즘에 보시잖아요. 직급은 그냥 그저 업무 범위일 뿐이고, 과거처럼 수직적인 상사가 있고 그런 권위의식 같은 걸 갖지 못하는 어떤 탈권위주의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특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하는 건 어떤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해야 될까. 점점 더 모든 분야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욱 강력하고 뿌리 깊게 스며들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난 공기인가? 저는 공기로 표현을 할게요. 세상 말세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요.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이다라고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는데, 이제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이 흐름, 계기를 어떤 학자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다, 어떤 학자는 구조주의 철학부터다, 어떤 학자는 니체로부터다, 어떤 학자는 칼 막스부터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들을 기본으로 하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18, 19세기 사이 서양의 철학은 계몽주의로 점철됩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주의, 그러니까 제가 4강에서 그 에드문드 후설이 비판했던 그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 19세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산업이 융성하고, 이때 이제 또 산업혁명도 한창이었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없어서 못 팔릴 정도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을 줄기차게 하면서 이게 수탈하고 막 이러면서도 이걸 이제 서구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독점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서구 유럽인들로서는 아주 평화와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실제로 1차 대전 이전에는 한 80년 동안
이런 전쟁도 없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렇게 평화로우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융성했던 거죠. 유럽인들은 아주 엄청난 자만심에 이제 도취돼 있었죠.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철천지 왼수로 여겼었던 그 셈족, 그 아라비안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별것 아니었죠, 이제. 청나라도 굴복시켰죠.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게 된 겁니다. 계몽주의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말이죠. 그렇게 세계대전으로 공포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이성과 합리주의, 즉 계몽주의를 의심을 품게 돼요. 학자들도 막 공황에 빠졌죠. 하나님이 빚어 만든 우리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는가,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룬 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 이토록 세상을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다니, 이런 허망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인간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한 실존주의 철학하고 구조주의 철학이 유럽의 대세로 자리하게 됩니다. 실존 철학에는 키에르케고, 야스퍼스, 니체, 하이데거, 샤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구조주의 철학자로는 레비스트로스, 롤랑 바르트 알티세, 미셸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구조주의는 소시르의 언어 기호학을 기초로 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자, 이러한 양대 철학 사조는 공통적으로 지나친 객관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옹호하죠. 이제 다원주의는 그거잖아요.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 이런 거 자유를 굉장히 보장하고, 이성적 합리주의, 즉 계몽주의를 넘어서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씨를 뿌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철학이 있다면 그게 언제나 준비 땅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서서히 크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강화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폭발이 있죠. 1, 2차 세계대전처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런 곳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과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공기의 시대가 출현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공기를 인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발목의 족쇄를 인지하게 되면 내 아이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1930년대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호르크하이머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사회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몽주의에 반대하고 반이성주의, 반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각계의 학자들이 의기투합하여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자들이 이제 막스 호르크하이머하고 아도르노, 마르쿠제, 발트 베냐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은 주로 이제 프로이트와 칼 막스 이론으로부터 방법을 구했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 나치당의 어떤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도 해요. 그때 이제 계몽의 변증법 이런 책을 저술하죠. 다시 독일의 패전이 되고 그 이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들은 더욱더 가열차게 계몽주의를 비판합니다. 예,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또 스탈린 독재의 강제 수용소를,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몽주의란 개념에는 그들의 생각엔 야만의 싹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나친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사실 야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과로 나온 게 이제 홀로코스트, 스탈린 강제 수용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외에도 프랑스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강에서 등장했었던 자크 데리다는 어떻게 말하기가 글쓰기를, 이성이 감성을, 백인이 흑인을, 또는 백인이 아시아인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는지 이 계몽주의의 명령과 복종,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의 그 이분법적 사고의 폭력성을 조술하면서 해체를 주장합니다. 리오타르 역시 합리주의의 독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도 데카르트의 합리적 절대자아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죠. 미셸 푸코는 지식과 권력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때는 권력이 있다면 권력을 어떤 견제하는 게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다. 지식과 권력은 한 몸통이다, 친구다, 짝꿍이다, 뽕짝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 기존 질서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도 이 의기투합한 학자들이. 그래서 아까 독일을 중심으로 한 호르크하이머, 막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 마르쿠제 등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들 자크 데리다, 리오타르, 자크 라캉, 미셸 푸코, 질 들레즈, 펠릭스 카타리, 이들을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1960년대부터 전 세계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물들이는데 혁혁한 학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무엇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인지 설명하고, 특정하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로요. 자, 첫 번째. 어떠한 현상에 대해 무한한 해석이 존재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 무한한 해석이 존재한다. 저 4강에서 말씀드린 그 선이해 없는 상태로, 이제 선입견 없는 상태로 예술을 작품 감상을 할 때 이제 해석이 무한해졌죠?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그 모호한,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나 자신은 항상 언제나 옳고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그리고 상식보다는 비상식이, 일반적보다는 특수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보다는 비현실적인 것이 더 주목받는. 그리고 무한한 해석을 인정하는 만큼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 것이 더 존중되는 것으로. 자,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논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거. 제 추측 같은 거 아니에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이 이런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사회적 약자, 피지배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혁오나 장기야처럼 이제 언더그라운드 밴드가 인기가 많아지고요. 예전에는 뭐 인디 밴드, 언더그라운드 밴드 인지도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이게 인지도가. 그리고 지상파 예능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오히려 유튜버가 더 주목받는. 뭐 틀이 자꾸 깨지는 거죠, 자꾸. 이런 거 보면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멋진 부분도 있네요.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자, 그리고 또 담론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사전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비한 정부 행정 용어라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여.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우리에게 이제 행여 발목에 족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늘 숨쉬는 공기 같은 거라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흐름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있고요. 그 흐름 안에 귀속된 상태고요. 더 강화될 거라는 거고요. 때문에 이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는 세대 갈등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세대 갈등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거의 지구인과 외계인 수준으로 아마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아무튼 이렇게 약자의 편인 뭐 진보적인 성격도 있어요. 이게 칼막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자, 그렇고 세 번째는 기존 사회규범, 규율을 거부하고 자율성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자유가 훨씬 보장되는 거죠. 4강에서 말씀드렸던 해체하고 릴리스하는 거다. 이게 풀어주는 거다. 그리고 지배 권력으로부터 해방하려는 강한 의식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통이나 권위주의를 거부하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몽주의 때 천시됐던 감정이 외려 이제 우위를 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죠. 공의주의로 유명한 제레미 벤담은 인간은 감정적으로 답을 정해놓고서 이성적인 이유를 찾는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고 했죠. 본시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적이고 그 감정들이 이성을 중시하던 계몽주의 시대에 억압돼 있었던 거죠. 그게 현대로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와서 폭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정과 감정의 충돌은 폭력인데 이거 어떡하죠? 규범 규율을 거부하고 감정이 이성보다 우위를 점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간섭하지 마.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내 맘이야.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이런 거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경계를 허물자. 학문과 학문의 경계,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 통섭 이런 거죠. 생각과 생각의 경계, 나라와 나라의 경계, 지구촌이라고 말이 이미 하고 있죠.
국경과 국적을 중요시하지 않는 양상을 보일 거고요. 근데 또 한국의 단일민족이라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더 허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더 허물어지도록 푸시를 할 거예요. 전통과 전통의 경계, 장르와 장르의 경계. 이게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들어보시면 한 곡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비트나 전통 박자나 멜로디들이 이제 퓨전돼 있어요. 완전히 믹스되고 비빔밥처럼 비벼져 있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념과 이념의 경계. 뭐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뭐 공산 진영과 자본 진영이 뭐 그런 경계 없었잖아요.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스러워요. 그리고 또 자본 진영에서도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있었던 그런 좋은 제도라 뭐 복지라든지 수용해서 빈민구제를 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 여성과 남성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양식입니다. 이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유니섹스라는 말도 있고요. 남자 아이돌 보면 화장하고 있고 그런 경계도 허물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납을 해보면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구나 라고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4강 말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요소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5강 설명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또 좀 긍정적인 요소도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또는 포스트 모던이 지배하는 좀 이상하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지라도 자율성을 무엇보다 긍정하는 만큼 이제 설명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요소들, 그 특징들 이런 것에 저항하는 그리고 또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도 내 자유니까요. 제가 거부할까요? 제가 저항할까요? 자, 어쨌든 해석은 무한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부조리, 그 한계가 없는 욕망이란 판타지는 어쩐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날개를 달고 터보 엔진까지 장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해석도 판단도 자유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제 그러니까 뭐 토론이나 뭐 언쟁이 붙어도 불가지론이 이제 판을 칠 거고 또 더 이상 타인을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 AI 시대 플러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야,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일단 저는 인지심리학자로서 현 시대를 직관하면 100번을 제가 조심스럽게 보더라도 약간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여요. 정말 부끄러운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떳떳해진다? 당당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린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착함이 있다. 선의 의지가 있다. 도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엇이 착한 건지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윤리의식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지 어떻게 흘러갈지 너도 옳고 나도 옳은데 그 점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모호해진 세계를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애매하고 모호한 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견뎌내고 헤쳐나가는 지능.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에게 직면한 일들에 적합한 최선의 결정과 선택을 스스로 잘하는 지능이 시험 점수나 학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을 더 중시하고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자유를 중시하고 해석을 무한하게 여긴다면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이성과 지성이 더욱더 요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욱 상위 지능이나 통찰력 따위가 이제 요구된다는 거죠. 이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신체 운동이나 두뇌 활동을 최소화하고 끊임없이 편리함과 안전한 생존을 추구하거든요. 때문에 본시 인간은 현상이나 가시적인 것, 답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애매모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존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애매모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애매모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6강에서는 진중권 씨와 이기원 씨의 논쟁에서 드러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그 정신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